안녕하세요. 최민지입니다. 오늘은 번역가라는 직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번역을 시작하거나 또 번역가라는 직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질문들에 답변해 주실 베테랑 번역가 세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 스페인어 번역가 윤선미입니다. 아르헨티나 교포이고 20년 넘게 문학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넘게 한국문학번역원 번역 아카데미에서 번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번역가 강방화입니다. 주로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림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얀 디역스라고 합니다. 한국 문학을 독일어로 옮기는 일을 하고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스페인어, 일어, 독일어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언어로 이렇게 한국 문학을 번역하시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셔봤는데요. 각기 전공도 다르고 또 처음 번역을 접한 계기도 굉장히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번역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 전공이 스페인 중세 문학인데 대학에서는 문학 강의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그냥 회화 강의만 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르려고 공부를 이렇게 했나 하면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공동으로 시를 번역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그 매력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어떤 제안으로 우연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네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은 제 자신을 문학 박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문학 번역가라고 소개할 정도로 저한테는 번역이 아주 운명적인 직업으로 느껴집니다. 한편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번역가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또 권유로 인해서 번역 경험으로 이렇게 길에 깨닫기도 하셨네요. 자, 이렇게 첫걸음을 내디디신 후에 오랜 기간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한 각자의 어떤 정의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번역가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다른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에게는 번역가 일은 약간 배우의 역할과는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배우가 어떤 대본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다시 표현하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번역가와는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 같은 역할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 언어를 단순히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해서 다른 문화권의 언어로 새롭게 창조하는 게 바로 번역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번역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을 하시면서 고민도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또 오랫동안 번역을 하신 베테랑이긴 하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하는 번역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문 번역자들끼리 혹시 공유하는 네트워크라든가 좀 조언을 구할 만한 곳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독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안 설 때는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번역을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을 쓰신 작가님께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번역문에 대해서는 그 외부의 조언을 구하는 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문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 별로 번역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스스로 다시 새로운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번역은 진짜 외로운 직업이에요. 이제 원문 해석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냥 최종적인 의미 결정과 단어 선택은 번역가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번역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하고요.
이 두 가지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다시 읽으면서 문체적으로 이제 매끄럽지 않게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듬죠. 다듬다가 번역가가 이제 놓친 부분들은 편집자 통해서 다시 걸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편집자가 다른 또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네, 저는 원작자한테 따로 연락해서 문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모든 답이 작품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외롭다라고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문학작품 번역이라는 게 또 하나의 창조와도 같은 직업이고 또 경력이 많아질수록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니까 또 고민이 돼도 스스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만큼 어떤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과 또 함께 배울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 그 학생 시절의 번역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하고 조언을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교수님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번역가의 생활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번역 일은 보통 프리랜서잖아요. 이렇게 업무랑 스케줄 관리를 또 직접 하셔야 돼서 힘드실 것 같은데 교수님들 시간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물론 뭐 시간 관리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는 만큼 학기 중에 저녁에만 번역할 시간 남아 있죠. 가끔은 주말에도 우리 아이들이 허락해 주면 매일 한 2시간 정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곤 하는데요. 이 시간은 조금 사용할 수 있어요. 저녁에 번역할 부분은 미리 좀 보고 조금 머릿속에서 준비하고 정리하면 저녁에 좀 더 쉽게 좀 더 그냥 이미 준비된 거 그냥 적어 넣을 뿐이죠. 그리고 덕분에 지하철 타는 것 자체도 조금 덜 힘들어지죠. 저도 조금 비슷하게 계획적으로 이제 번역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문학 번역은 좀 일반 번역보다 더 많은 몰입이, 그러니까 배우가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에 그 인물들의 좀 몰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띄엄띄엄 하는 거나 그냥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 번역은 작가처럼 글을 써야 하니까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거나 뭐 처리해야 될 그런 다른 업무가 있으면 마음이 많이 분산돼서 글이 잘 안 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하는 일이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자투리 시간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던가 스케줄을 짜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 또 번역 작업을 할 수 없는 시간에도 작품을 읽는 부분들은 예비 번역가분들께 굉장히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번역가로서의 보람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번역 작업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강방학 교수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백수린 작가님의 폭설이라는 작품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폭설을 그 대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때 마침 작가님이랑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작품 막판에 작은 눈을 나타내는 소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과 대비를 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또 일본에서 대설은 소중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아서 작품의 주제와 그 소리를 매치를 시키고 싶어서 최종적으로는 그 폭설이 아니라 대설로 번역했다. 그렇게 작가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참 좋은 제목을 아주 잡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작품의 의도를 잘 캐치하신 것 같네요. 네, 저도 번역을 통해 좋은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작가와 이제 친분을 쌓기도 하고 상도 타보기도 하고 해외에서 초청받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번역에 대한 강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번역이 저한테는 이제 많은 것들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예, 그렇죠. 이렇게 좋은 피드백 받을 수 있으면 느낌 진짜 좋죠. 저도 이런 경험 해봤는데요. 가끔은 그 일종의 성취감, 그
번역하면서도 느낄 수 있죠. 저는 지금 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거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문장이 엄청 길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는 책을 번역해야 했는데요. 그가 아까 이미 언급했던 그 바슬린 부다라는 전이 문학이었는데요. 그 문장들이 엄청 길었어요. 그거 10줄, 20줄,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되는 문장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긴 문장은 하나는 15페이지 정도 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하나. 예. 그리고 이거 번역할 때는 물론 그냥 잘라버리면 안 되죠. 그대로 옮기면 되죠. 며칠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재미는 있었죠. 그래도 이거 결국 끝낼 수 있었으면 야 이제 됐다 이런 성취감도 있었어요. 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번역이 굉장히 힘든 만큼 성취감과 보람도 따라오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번역 지망생 분들도 온전히 하나의 작품의 번역을 완성하는 그 작업을 경험해보고 보람을 느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최근에 K-문화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번역업계에서도 그 영향을 느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들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번역업에 종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예전과 지금이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시나요? 요즘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대중문화라든지 문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덩달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아주 많이 커졌어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은 자본 논리와 시장 논리에 너무 휘둘려 지금 쏠림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떨어지고 몇몇 작품만 이제 소개되는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또 다른 아쉬운 점은 한국 문화와 한국 문학이 이제 해외에서 많이 소개되고 주목받고 있지만 지금 가계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번역이나 번역가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문학 번역은 또 다른 창작이고 매우 이제 전문적인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외국어를 조금 하는 사람들의 수동적이고 아주 기계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안타깝죠. 좋은 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사실 잘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점들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독일 상황도 역시 비슷하죠. 제 기억으로는 번역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1년에 한국 책 한 5권, 6권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보통 아주 작은 출판사에만 나왔죠. 그 당시엔 정말 탐험가와 같은 느낌 들었어요. 번역가도 출판사 섭외 그리고 작가 소개, 작품 소개 다 스스로 해야 했죠.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출판사들도 이 한국 문학에 대한 진지한 관심 정말 있었고, 그리고 오케이 이 작품 아마도 큰 베스트셀러가 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거 좋은 문학이라서 이거 재미있는 흥미로운 문학이라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상적인 태도 그 당시 아직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 좀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스페인에서도 좀 많이 좀 비슷해요. 근데 한국 대중문화에 이제 좀 관심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넷플릭스나 그런 거 통해서 이제 한국 대중문화 그런 시리즈를 접해서 이제 한국의 전반적인 언어에 대해서 관심 갖기도 하고 문학 작품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기도 해요. 근데 독일에서는 한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도 상황이 아주 비슷한가요? 예,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물론 먼저 K-팝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이
한국 문학의 시장도 주로 이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기가 많은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죠. 제가 요즘 의뢰하는 책들 거의 다 장르 문학이죠. 그 SF이든지 뭐 탐정 소설이든지 뭐 영 어덜트 문학 이런 거 지금 주로 원하죠. 네.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작품들도 많이 출판이 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드라마를 통해서 그 속에서 뭐 시계지. 주인공이 읽고 있는 책, 뭐 이런 네. 식으로. 예. 예, 그런 홍보가 이제 중요해진 거죠. 네, 어쨌거나 이 K 문화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하고 또 번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K-팝, 또 K-무비, K-웹툰뿐만 아니라 문학 시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른 문화에 비해서 문학은 조금 더 소비가 느린 편이라서 어떨까 했는데 수요가 어쨌든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번역가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그만큼 더 크게 형성된 거니까 지망생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아쉽지만 이번에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때 경험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면 후배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후배들에 대한 조언과 함께 좀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역자 후기를 쓰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작품에 따라서는 그 후기를 써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나라마다 사회 배경이라든가 그 시대적인 이슈의 차이가 있을 때 해외 독자들에게 힌트를 드려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쓴 후기를 읽고 독자분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작품을 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었다. 같은 반응을 보여주실 때 제가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그 번역가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그 독서는 혼자 하고 번역은 함께 공부하는 게 좋다. 예, 이 코멘트를 하고 싶어요. 예, 조언을 하고 싶어요. 독서는 나라는 인간을 깊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하는 공부는 다양한 시각을 키워주니까 그렇게 깊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번역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후배들을 위한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윤선미, 강방화 그리고 얀디륵스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번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